내 전 재산은 큰아들 준석에게 조금 더 많이 해. 작은아들 민수에게는 일부만 남긴다. 뭐라고요? 아버님, 제가 왜 고작 그 정도입니까? 벌떡 일어나 라이터 불꽃을 켜는 순간 종이에 불길이 번집니다. 안 돼!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김영호의 절규가 거실을 울립니다. 타들어가는 유언장을 바라보며 가족들의 얼굴이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이 찾아올 거예요. 김영호는 고향집 대청마루에 앉아 석양이 지는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토록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죠. 2년 전 아내 김순애가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가 된 시간들이 참으로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남겨지고 나니 세상이 이렇게 적막할 줄 몰랐어요. 76세까지 살던 아내와의 추억들이 집안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밥 냄새, 마당에서 기르던 채소들, 그리고 저녁마다 함께 보던 텔레비전까지 모든 것이 아내를 떠올리게 했어요. 4살 연상이었던 자신을 평생 잘 따라준 아내였는데 먼저 보내고 나니 세상이 온통 허전했습니다. 아버님, 저녁 드세요. 큰 며느리 이정희가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55세인 이정희는 간호조무사 출신답게 세심하고 정성스러운 손길로 반찬을 하나하나 챙겨주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시골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시아버지 뒷바라지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갈 때면 항상 동행해주고 약 챙겨주는 일까지 꼼꼼히 챙겨주었죠. 강단 있고 현실적인 성격이지만 시부모에 대한 예의는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아가야. 준석이는 어디 갔나? 아범은 학원에서 늦게 끝난대요. 오늘 시험 대비 수업이 있어서요. 김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남 김준석은 58세로 56세까지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서울에서 3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았던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과감히 내려온 거였죠. 처음에는 시골 생활이 답답할 법도 했는데 준석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마을에서 작은 보습학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수입은 서울에서 교사로 일할 때보다 훨씬 적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농사일도 도와주고 병원도 함께 가주고 사실상 아버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호는 젓가락을 들다가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교직에 있을 때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들은 제대로 교육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장남 준석은 성실하고 착했지만 차남 민수는 어릴 때부터 야무지긴 했어도 욕심이 많았거든요. 아버님, 무슨 생각 그리 깊이 하세요? 이정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영호의 표정이 어두워진 걸 놓치지 않았던 거죠. 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서 말이야. 사실 김영호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자신의 나이가 80이 넘었으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겨둔 재산을 두고 자식들이 다투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향집과 논밭 몇 마지기, 그리고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교직 시절 모아둔 은퇴금 일부가 전 재산이었어요. 많은 건 아니지만 자식들에게는 의미 있는 유산이었죠. 특히 이 고향집은 김영호가 젊은 시절부터 갖고 온 보금자리였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도 뒷밭의 배추도 모두 아내와 함께 정성스럽게 키워온 것들이었어요. 가장 걱정되는 건 차남 민수였습니다.
55세인 민수는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으로 한때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집도 크게 사고 차도 좋은 걸로 바꾸면서 주변에서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죠. 명절 때면 비싼 선물을 들고 와서 자랑스레 이야기했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만큼 자주 오지도 않고 와서도 어딘지 불안해 보였어요. 전화 통화할 때도 목소리에 여유가 없었고 돈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석이 돌아온 거였어요. 아버지, 늦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괜찮아요. 오늘 학생들 많이 왔어요? 응, 중간고사 시즌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많이 왔어. 아버지, 저녁은 드셨죠? 김준석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아버지와 아내 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교사 출신답게 체계적이고 성실한 성격이었죠. 무엇보다 효심이 깊어서 아버지를 모시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아버지, 내일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됐다. 어멈이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제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정희도 병원 일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보. 제가 갈게요. 어차피 같은 병원이니까 편해요. 부부가 서로 시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 김영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자식들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준석은 교사 시절 월급이 넉넉하지 않았는데도 부모님께 용돈을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아플 때도 밤새 간병을 도맡아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민수였어요. 며칠 전 전화 통화에서 민수가 한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아세요? 제가 전문가니까 아버지 재산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냥 놀리고 계시면 아깝죠.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뭔가 의도가 있는 말 같았어요. 민수의 부인 최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3세인 수진은 전업주부로 도회적인 삶을 동경했는데 명절 때 와서는 시골집이 너무 낡았다느니 상가 건물을 더 좋은 곳으로 옮기면 수익이 더 날 거라느니 하는 말들을 자주 했거든요. 아버님, 요즘 시골 땅도 많이 올랐다던데요. 그이가 알아보니까 개발 예정 지역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 말들이 단순한 관심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김영호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영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중학교 교장으로 일하며 교육자의 길을 걸어왔는데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상대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은 생겼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아들들 마음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확실히 정해놔야겠다. 김영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해서 형제간의 다툼을 미리 방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교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가정의 분쟁을 봐왔기에 재산 문제로 형제가 원수가 되는 일만은 막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아내에 대한 마지막 도리이기도 했고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자신의 책임이기도 했어요. 며칠 후 김영호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서재에 들어가 오래된 책상 앞에 앉아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직 시절 사용하던 만년필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어요. 평생 교육자로 살면서 늘 공정함을 추구했던 김영호였지만 효도의 차이는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직 시절의 습관대로 중요한 문서는 두 부를 작성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였죠. 며칠 후 김영호는 두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 모여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목소리에 묻어난 진중함 때문인지 준석은 물론 서울에 있던 민수도 바로 승낙했어요. 주말이 되자 고향집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민수 부부가 서울에서 내려온 건 석 달 만이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여유로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조급해 보였고 시선이 불안정했어요. 어머 아버님, 그간 건강하셨죠? 최수진이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53세인 수진은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예전만큼 고급스럽지는 않았어요. 명품 가방은 들고 있었지만 조금 낡아 보였고 화장도 예전보다 진해 보였습니다. 시골 공기가 정말 좋네요. 서울은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요. 이정희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가끔 내려와서 쉬어가. 두 며느리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이정희는 시골에서 시아버지를 직접 모시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수지는 서울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가끔 내려와 말로만 효도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 이정희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김치전, 그리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와 쌈채소들이 상에 올랐어요. 아버지, 드세요. 김영호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식탁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자주 있던 일이었는데 요즘엔 보기 드문 광경이었거든요. 민수야, 서울 생활은 어떠니? 사업은 잘 되고 있고? 김영호가 차남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표정이 굳어졌다가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네, 아버지. 잘 되고 있어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자신감이 없었어요. 사실 그는 최근 몇 번의 투자 실패와 잘못된 보증으로 인해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이 거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우리 그이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하루 종일 전화가 와요. 실제로는 빚쟁이들의 전화였지만 수지는 그것을 성공한 사업가의 바쁜 일정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준석이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건강 챙기면서 해. 몸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 고마워, 형. 형은 학원 운영 어때? 아이들이 많이 와? 응, 다행히 부모님들이 믿고 맡겨주셔서. 시골이라 학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나마 괜찮아. 준석의 말에는 소박한 만족감이 묻어났어요. 서울에서의 교사 생활보다 수입은 적었지만 아버지를 모시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김영호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장남 준석은 여전히 성실하고 착한 모습이었지만 차남 민수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예전의 당당함 대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농사는 어떠세요? 올해 농사는 잘 되었나요? 민수가 화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그럭저럭이야.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큼은 못하겠더라. 다행히 준석이가 도와주니까 그나마 괜찮고. 아버지, 그런데 요즘 농지도 많이 오르고 있다던데요? 개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민수의 말에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우리 남편이 알아보니까 이 지역도 개발 예정 지역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김영호는 며느리의 말에 눈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개발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나오던 소문일 뿐이었는데 마치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게 거슬렸어요. 그런 소문은 있지만 확실한 건 아니야. 그래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니까 아버지 재산 관리도 도와드릴 수 있고요.
민수의 말에 준석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께서 관리하고 계신 걸 왜 굳이? 형은 교사 출신이라 부동산은 잘 모르잖아. 내가 전문가니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형제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정희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수지는 남편을 지지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영호는 이런 분위기를 느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역시 재산 문제는 가족도 변하게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민수는 오랜만에 고향길을 걸으며 어린 적 추억을 떠올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모든 땅과 재산이 얼마나 될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상가 건물도 아버지 거죠? 응, 그런데 월세가 많지 않아서 큰 수입은 안 돼. 아버지, 이걸 팔고 좀 더 좋은 곳에 사시면 훨씬 수익이 날 텐데요. 민수의 제안에 김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데 뭘 더 받고. 이 정도면 충분해.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다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김영우는 식사 후 잠시 서재에 들어갔다가 봉인된 봉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봉투를 상 위에 놓는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있다. 김영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엄숙했습니다. 교장으로 일할 때의 위험이 느껴졌어요. 나이가 80이 넘었으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석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이정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민수와 수진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거든요. 내 뜻이다. 싸우지 말고 원망 없이 받아들여라.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수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김영호가 봉투를 천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봉인을 뜯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유독 크게 들렸어요. 모든 사람의 숨소리까지 멈춘 듯 했습니다. 내 전 재산을 장남 김준석에게 70%, 차남 김민수에게 30% 남긴다. 김영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석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큰 며느리 이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석은 내 곁에서 내 노후를 책임지고 돌봤다. 민수 또한 내 아들이니 몫은 남기되 효도의 무게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민수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70대 30이라는 비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몫이었거든요. 민수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왜 내가 30%야? 내가 형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김영우는 아들의 반응에 당황했지만 교육자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민수야, 진정해라. 내가 공정하게 판단한 거다. 공정하다고요? 형이 뭘 더 잘했다고 70%를 받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준석이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수야, 아버지 뜻이니까. 형은 가만히 있어. 형은 교직원 출신이라 부동산은 문외한이잖아. 민수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손에서 유언장을 낚아챘어요.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민수야, 뭐 하는 거야? 김영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는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유언장에 댔어요. 종이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제정신이냐? 아버지의 절규에도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오르는 유언장을 싱크대로 가져가 물을 틀어 완전히 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됐네요. 유언장은 없어졌으니까 다시 정하면 되잖아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행동에 놀랐지만 속으로는 시원한 마음이 들었어요. 준석과 이정희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마 동생이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전문가예요. 제가 맡으면 이 땅 2배, 3배로 불려서 형 몫도 더 커지게 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족 전체를 위해서 하는 일인 것처럼 포장했어요. 형은 교사 출신이라 투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부동산으로 큰 성공을 거둔 전문가예요. 제가 재산을 관리하면 모든 사람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민수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형 몫이 아니라 이 땅으로 우선 내 빚을 좀 막고 남은 걸로 재산 증식하는 거다. 나는 다시 재기할 수 있어. 김영호는 아들의 행동에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생 교육자로 살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이런 모습이었다니. 민수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작성한 유언장을. 아버지, 저는 정말 가족 모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30%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전체 재산을 맡아서 크게 불리면 형도, 저도 모두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요. 수진도 남편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우리 남편이 서울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아시잖아요. 시골 재산 같은 건 우리 남편한테 맡기시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정희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님이 정하신 뜻인데. 형님도 생각해 보세요. 형부는 교사 출신이라 투자 같은 건 잘 모르시잖아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진짜 전문가예요. 두 며느리 사이의 갈등도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희는 현실적이고 강단 있는 성격이었지만 수진의 뻔뻔한 태도에는 어이가 없었어요. 준석이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 유언장을 불태우다니. 형도 생각해봐. 30%, 70%로 나누는 것보다 제가 전체를 맡아서 크게 불린 다음에 나누는 게 훨씬 좋지 않아? 민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 뒤에는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절박함이 숨어 있었어요. 김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변한 모습에 실망감이 컸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민수가 이렇게 절박하게 나오는 걸 보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야, 너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니? 아버지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답했어요. 무슨 어려운 일이요? 저는 잘 되고 있어요. 그냥 가족 모두를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급하게 구는 거니? 급한 게 아니라 효율적인 거죠. 시간은 돈이니까요. 민수는 끝까지 자신의 상황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희는 눈치챘어요.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사람들의 미묘한 변화를 읽는 능력이 생겼거든요. 수진이 다시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남편 말이 맞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상식이에요. 그냥 땅만 가지고 있으면 손해잖아요. 김영호는 며느리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모아온 재산을 마치 쓸모없는 것처럼 말하는 게 기분 나빴어요. 수진아, 내 말이 지나치다.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그게 아니라 더 잘 활용하자는 뜻이에요.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표면으로 완전히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민수는 유 원장을 불태운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쳤어요. 아버지, 제가 부동산으로 성공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 노하우를 활용해서 우리 가족 재산을 크게 불려보겠어요. 하지만 김영호는 아들의 진짜 속내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오랜 경험이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줬거든요. 민수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구나. 김영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유 원장은 불타버렸고 아들은 뻔뻔하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이 지나고 마을에는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교장 선생님 댁 유 원장이 불탔다더라. 둘째 아들이 불태웠다던데? 아이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아버지 유 원장을.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김영호의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평생 교육자로 존경받아온 자신이 이런 식으로 마을의 화제거리가 되다니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김영호는 며칠째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내 제자 수천 명은 가르칠 수 있었는데 내 아들 하나는 가르치지 못했구나. 한편 이정희는 남편 준석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동서는 이미 빚더미야. 제가 동서랑 서방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 뭐? 무슨 소리야? 우리를 모두 속인 거야. 서울에서 잘 나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투자 실패로 망했다고 하더라고. 준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때 부동산으로 잘 나가던 동생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흔들렸어요. 민수가 성공했을 때의 당당한 모습과 지금의 절박한 모습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유 원장을 불태운 거구나. 맞아요. 30%로는 빚 갚기도 힘들 테니까 아예 다 가져가려는 속셈이에요. 이정희의 말에 준석은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동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동생인데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잖아. 여보는 너무 착해. 자기 동생은 지금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실제로 민수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유 원장을 불태운 후 며칠이 지나자 마치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민수는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부동산으로 대성한 경험이 있으니 재산은 우선 제가 맡아야 합니다. 제가 크게 불려서 그 다음에 당연히 형에게도 드리겠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포장하며 마을 사람들 앞에서까지 큰 소리쳤어요. 아버지 댁에 놀러온 마을 어른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형님은 교사 출신이라 투자 쪽은 문외한이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서울에서 부동산으로 큰 성공을 거둔 전문가입니다. 작은 며느리 수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더욱 노골적으로 떠벌렸어요. 우리 남편이 서울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아세요? 시골 재산은 우리 남편이 더 크게 만들어서 더 잘 살게 할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나눠준다면 너무 바보 같은 선택이죠. 마을 사람들은 이런 수진의 말을 들으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며느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버님 앞에서도 저러니 뒤에서는 오죽하겠어. 하지만 수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남편을 지지했습니다. 시골에서는 모르시겠지만 서울에서는 이런 게 상식이에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 말이에요. 김영호는 마을 어귀를 지나다가 이런 소문들을 직접 들었습니다. 평생 존경받아온 자신의 권위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걸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 권위를 이렇게 짓밟다니. 김영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교육자로서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김영호는 준석을 불렀습니다. 준석아, 와서 앉아라. 네, 아버지. 민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 준석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들은 바로는 민수가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그렇게 절박하게 구는 거구나. 김영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 원장을 불태운 행동을 용납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 그래도 동생이니까 조금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준석의 말에 김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다면 몰라. 하지만 유 원장을 불태우고 나서 당당하게 구는 걸 보니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 실제로 민수는 전혀 후회하지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더욱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저희가 이 재산을 맡아서 크게 불리면 마을 전체가 발전할 수 있어요. 개발 사업도 유치할 수 있고 말이에요. 민수는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마을 발전까지 거론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어요. 수진도 더욱 노골적으로 나섰습니다. 시골 어른들은 모르시겠지만 요즘 세상에는 투자가 필수예요. 그냥 땅만 가지고 있으면 손해라고요. 이런 말들이 김영호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재산을 마치 쓸모없는 것처럼 말하는 게 참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김영호는 혼자 마루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 김순애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김영호는 돌아가신 아내에게 말하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집안이 평화로웠는데 혼자 남은 지금은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준석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세요. 고맙다. 그런데 준석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민수 말대로 재산을 맡겨보는 게 나을까? 준석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버지, 제 생각에는 민수가 지금 상태로는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절박해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정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동서가 요즘 하는 말들을 들어보시면 정말 이상해요. 마치 이미 재산이 자기 것인 양 말해요. 정말이냐? 네, 어제도 마을 사람들한테 개발 계획이 어떻고 투자 방안이 어떻고 하면서 큰 소리 치더라고요. 김영호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더욱 실망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내가 너무 안일했나 보다. 민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 그날 밤 김영호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유 원장이 불타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수는 점점 더 당당해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기정사실화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김영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다만 민수의 행동이 계속될수록 실망감만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호는 일찍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나타나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 시세를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정확한 가치를 파악해야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김영호는 아들의 뻔뻔한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 원장을 불태운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재산이 자기 것인 양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민수의 뻔뻔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유언장을 불태운 지 일주일이 지나자 아예 대놓고 재산 관리에 나섰어요. 아버지, 제가 부동산 전문가니까 정확한 시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수는 마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김영우 명의의 모든 재산을 조사했어요. 고향집, 논밭, 상가 건물의 현재 시세를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우와, 이 정도면 꽤 되네요. 제대로만 투자하면 입에는 거뜬할 것 같은데. 민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투자보다는 당장 빚 갚는데 급급했습니다. 이 정도면 내 빚 정리하고도 남겠네. 그 다음에 남은 걸로 재투자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야. 한편 수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이 서울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모르시죠? 아파트도 몇 채씩 굴리고 땅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형으로 말하면서도 마치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시골 재산 같은 건 우리 남편한테 맡기시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마을 아주머니들은 수진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 며느리 참 뻔뻔하네. 아버님 재산을 벌써 자기 것인 양 말하고. 교장 선생님도 참 안 됐어.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저렇게. 하지만 수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나섰어요. 김영우는 이런 소문들이 계속 들려올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권위를 이렇게 짓밟다니. 김영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교육자로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민수는 이제 아예 대놓고 아버지 앞에서도 당당하게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제가 부동산으로 대성한 경험이 있으니 재산은 우선 제가 맡아야 합니다. 민수야, 내가 너무 성급하게 구는 것 아니냐? 김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민수는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성급한 게 아니라 효율적인 거죠. 제가 크게 불려서 그 다음에 당연히 형에게도 드리겠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우는 아들의 진짜 속마음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준석이 동생을 말렸습니다. 민수야,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형은 교사 출신이라 이런 걸 몰라요.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지금 이 시점을 놓치면 기회를 잃는 거라고. 민수는 형의 말을 무시하며 자신의 논리를 펼쳤어요. 교사 출신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며 준석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정희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서방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식으로 굴면 되나요? 형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 그냥 땅만 가지고 있으면 손해예요. 수진이 큰 며느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재수 씨, 말 조심해요. 아무리 서울 사람이라도 예의는 지켜야지. 아, 그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두 며느리 사이의 갈등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민수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까지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 재산을 맡아서 크게 불리면 마을 전체가 발전할 수 있어요. 개발 사업도 유치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요. 이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마을 발전까지 거론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이 투자를 해서 마을이 발전하면 좋지. 교장 선생님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아들한테 맡기는 게 나을 수도 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점점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말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어 보이는데 유언장까지 불태웠다면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어? 민수는 마을 부동산 중개사에게 구체적인 매매 절차까지 문의했어요. 혹시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나요? 그건 소유주 본인이 직접 하셔야죠. 아니면 위임장이 있어야 하고요. 위임장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아버님이 직접 작성하시거나 공증을 받으셔야 해요. 민수는 위임장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재산관리 위임장을 받아내려는 계획이었어요. 수진도 남편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아버님, 우리 남편한테 위임장 주시면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위임장은 무슨 위임장이야? 김영호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이요. 그러면 아버님은 편히 계시고 우리가 알아서 다 해드려요. 김영호는 며느리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재산을 넘기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다. 내가 직접 관리할 거야. 아버님 연세도 많으시는데 왜 고생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수진의 말에 이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님한테 위임장까지 받으려고? 형님, 왜 그러세요?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은 무슨? 아버님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 아니야? 이정희의 직설적인 말에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형님, 말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유언장도 불태우고 이제 위임장까지 받으려고 하고 두 며느리의 갈등은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호는 이런 모습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민수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은 교사 출신이라 돈을 몰라요. 이 재산은 제가 관리 투자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손해예요. 민수야, 내가 왜 이렇게 변했니? 김영호의 안타까운 목소리에도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변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 모두를 위해서요. 하지만 김영호는 아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절박하게 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민수의 끈질긴 설득에도 김영호는 위임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절망감이 깊어져만 갔어요. 민수는 뉘우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김영호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정말로 변해버린 건지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상해진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재산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어요. 마을 곳곳을 다니며 마치 이미 상속받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지역이 개발되면 땅값이 2배는 오를 거예요. 제가 미리 준비해 두겠습니다. 민수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수시로 드나들며 시세를 확인하고 개발 계획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수진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남편이 얼마나 유능한지 곧 보시게 될 거예요. 이 마을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요. 그런데 아직 시아버지께서 정식으로 넘기신 건 아니잖아. 마을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시간 문제예요. 아버님도 우리 남편의 능력을 잘 아시거든요. 수지는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했어요. 김영호는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수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가 다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뭔 부탁을 하자는 거니? 위임장만 써주세요.
제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민수는 간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김영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런 건 없다. 아버지, 형은 정말 투자를 몰라요. 이대로 두면 손해라고요. 손해는 무슨 손해야.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내가 함부로 하겠다는 거니? 김영호의 단호한 태도에 민수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빚쟁이들의 압박은 날로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믿음은 유언장을 불태운 순간 끝났다. 김영호의 차갑고 단호한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더욱 대담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마을 이장을 찾아가서 공식적인 모임을 제안했어요. 이장님, 마을 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이야기할 자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 저희 가족 재산으로 마을 개발 사업을 해보려고 해요. 이장은 당황했습니다. 아직 김영호가 정식으로 재산을 넘긴 것도 아닌데 민수가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허락하셨나? 당연히 허락하실 거예요. 아버지도 마을 발전을 원하시거든요. 민수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이런 소식이 김영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정희가 마을에서 들은 소문을 전해준 거였어요. 아버님, 민수가 이장님한테 마을 개발 사업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뭐라고? 아버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는데요. 김영호의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이제는 자신의 이름까지 함부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저놈이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김영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교직 시절 작성해둔 두 번째 유언장을 꺼낼 때가 온 거였어요. 김영호는 준석을 불렀습니다. 준석아, 이제 그만 끝내자. 네,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재에 있는 원본 유언장이 있다. 이제 공개할 때가 됐다. 김영호는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민수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영호는 서재에서 두 번째 유언장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공개하실 거예요? 그래. 민수가 진짜로 어떤 놈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해. 김영호는 결심을 굳혔어요. 교육자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마지막 수업을 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내일 마을 회관에서 모든 걸 공개하겠다. 변호사도 불러서 제대로 처리하자. 네, 아버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준석도 더 이상 동생을 감쌀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너무 선을 넘었거든요. 그날 밤 김영호는 두 번째 유언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교직 시절 습관처럼 중요한 문서를 두 부씩 작성해둔 덕분에 이런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민수야,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김영호는 혼자 중얼거리며 유언장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였어요. 절망하던 김영호에게는 이 원본이 마지막 희망이자 무기였습니다. 민수가 아무리 설쳐도 진짜 유언장은 여전히 자신의 손 안에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김영호는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마을 회관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사람들을 모아야 하거든요. 그럼요, 교장 선생님. 언제 쓰실 건가요? 내일 오후에 쓰고 싶은데요. 이장은 김영호의 진중한 목소리를 듣고 뭔가 중대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을 사람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김영호는 준석을 불렀습니다. 준석아, 나와 함께 시내에 좀 나가자. 네, 아버지. 어디 가실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겠다. 제대로 처리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준석은 아버지의 단호한 결심을 느꼈어요.
더 이상 민수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거든요. 시내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김영호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둘째 아들이 유 원장을 고의로 불태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유 원장을 고의로 파기한 행위는 민법 제1004조에 따른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김영호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상속 결격 사유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 원장을 사기 강박으로 위조하거나 파기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파기에는 불태운 행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럼 민수는 아예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받을 예정이던 지분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김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제 뜻은 정했습니다. 민수에게는 더 이상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 법적으로 다툼이 생겨도 확실히 보호됩니다. 김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새로 작성하지요. 교육자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 같군요. 변호사님, 내일 오후에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함께 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게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도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마을 회관으로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다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김영호는 새로운 유언장에 서명을 했어요. 교장 선생님, 이 결정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들이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법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래요. 김영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김영호와 준석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정말 공개적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야 한다. 민수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다니니까 진실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해. 김영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교육자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겠어. 그날 저녁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내일 중요한 발표를 한다던데 변호사까지 부른다니 뭔가 큰일인가 봐. 민수와 수진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드디어 자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공식적으로 재산 관리를 맡긴다는 발표를 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여보, 드디어 아버님이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아. 수진이 남편에게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 변호사까지 부른 걸 보니 정식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시려는 거야. 민수도 자신만만했어요. 그동안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어필한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이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겠어. 맞아, 여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하자. 수지는 벌써 성공한 기분이었어요. 시댁 재산을 손에 넣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영호의 진짜 계획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날 밤 김영호는 마지막으로 민수를 조용히 불러봤어요. 민수야,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네, 아버지.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정말 뉘우치는 마음은 없니? 김영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아직도 아들이 뉘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재산을 맡으면 모든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다고요. 유언장을 불태운 것도 가족을 위해서였다고? 그건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 거였어요. 아버지도 결국엔 이해하실 거예요. 김영호는 마지막 희망마저 포기했습니다. 민수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알겠다. 내 선택이구나. 김영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일어났어요. 내일 공개석상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 준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김영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후회하지 마라. 그 밤 김영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단을 내렸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마을 회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영호가 무슨 일로 사람들을 모았는지 궁금해하는 시선들이 가득했어요. 민수와 수지는 앞자리에 당당하게 앉았습니다. 마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수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었고 민수도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여보, 떨려. 드디어 우리가 인정받는 순간이야. 수진이 남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이제 정말 시작이야. 준석과 이정희는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곧 벌어질 일을 알고 있었거든요. 김영호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평생 교육자로 일해온 위엄이 느껴졌어요. 변호사도 옆자리에 앉아 준비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여러분,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제 집안에 일어난 일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일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아버지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서 재산 관리를 공식적으로 맡기는 발표를 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영호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며칠 전 제가 작성한 유언장이 불탔습니다. 순간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유언장을 불태운 사람은 제 둘째 아들 민수입니다. 회관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소문으로는 들었지만 당사자가 직접 공개하니 충격이 더 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 그건 조용히 해라. 내 말이 끝나지 않았다. 김영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는 자신이 부동산 전문가라면서 재산을 2배, 3배로 불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는 현재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잘 나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업이 망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 말에 회관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민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나며 반박했지만 김영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실과 다르다고?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절박하게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니? 왜 유언장을 불태웠니? 김영호의 질문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수진도 당황해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야. 내 남편이 서울에서 망했다는 걸 나도 다 알고 있어. 김영호의 직설적인 말에 수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때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김영호 선생님께서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받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회가 나니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가 봉투를 열어 차분히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전 재산을 장남 김준석에게 전부 상속한다. 단 차남 김민수는 유언장을 고의로 훼손한 사실로 인해 민법 제1004조에 따른 상속 결격자로 본다. 순간 회관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며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원래 30%를 받게 돼 있었는데. 김영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기회를 버린 것이다. 내 뜻을 거스르고 유언장을 불태운 순간 상속인의 자격을 잃었다. 수진도 당황해 일어나려 했지만 변호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민법은 유언장을 사기 강박으로 위조 변조하거나 파기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수 씨의 행위는 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속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수는 손을 떨며 항변했지만 회관 안의 사람들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효도한 아들이 당연히 상속받는 거지. 유언장을 불태운 게 결정적이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민수와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김영호는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평생 교육자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수업이 제 아들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엄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정직과 사랑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겨야 할 진짜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그날 회관 안은 긴 침묵 속에서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민수와 수지는 조용히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마을에 얼굴을 내밀 수 없었지요. 도시에 돌아간 민수는 빚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버텨야 했고 수진의 허영심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결국 아파트마저 팔고 나니 화려한 생활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반면 고향집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김영호는 준석 부부와 함께 소박한 일상을 이어갔고 가끔씩 찾아오는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노을이 들녘을 붉게 물들이는 시간, 김영호는 마루에 앉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손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걸까요? 김영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얘야, 돈은 사람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사람답게 만들어주진 못한다. 정직과 사랑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큰 부를 쌓아도 결국 무너지고 만다. 그게 내가 평생 지켜본 진리다. 손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걸 잃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김영호는 마음속에 안도감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길이 이제는 자신의 혈육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석양빛이 그의 얼굴을 물들이는 가운데 김영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참된 스승의 길을 다 걸었구나. 그의 곁에는 가족의 웃음소리와 저무는 햇살이 함께했고 김영호는 사랑과 평화 속에서 남은 생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